안녕하세요. 오늘은 헤르만 헤세 시타르타의 카말라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타르타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다. 세상은 달라 보였고 그의 마음은 마법에 걸린 듯 매혹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숲이 우거진 산 위로 떠올랐다가 저 멀리 종려나무가 늘어선 강변으로 지는 해를 보았다. 밤에는 하늘에서 질서정연하게 빛나는 별들과 마치 푸른 바다를 떠다니는 조각배처럼 떠있는 초승달을 보았다. 그는 나무, 별, 동물, 구름, 무지개, 바위, 약초, 꽃, 시내와 강, 풀밭에서 반짝이는 아침 이슬, 저 멀리 푸른빛이 서린 창백한 고산들을 보았다. 새들이 노래하고 벌들이 윙윙거렸으며 벼가 익어가는 들판에서 바람이 나부끼며 청아한 소리를 냈다. 사실 오색찬란한 이 모든 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해와 달은 늘 빛을 발했으며 강물은 늘 소리내며 흘렀고 벌들은 언제나 윙윙거리며 날아다녔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 모든 것이 시타르타의 눈에 그저 무상하고 기만적인 베일으로만 보였을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사유로 꿰뚫어 폐기되어야 하는 운명을 지는 것이라고 여겼다. 왜냐하면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기 때문이며 그 모든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자유로워진 그의 눈은 이곳 차안의 세계에 머물렀고 가시적인 것을 보면서 인식했다. 이 세상에서 고향을 찾았으며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피안의 세계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이처럼 뭔가를 갈구하지 않고 참으로 소박하고 참으라 천진난만하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니 이 세상은 아름다웠다. 달과 별이 아름다웠고 강물과 강기슭, 숲과 바위, 염소와 황금풍뎅이, 꽃과 나비도 아름다웠다. 이처럼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이처럼 깨달음을 얻고서, 이처럼 주변의 사물의 마음을 열고서, 이처럼 아무 불신도 품지 않고서 만물 속으로 걸어다니는 것은 아름답고 기분 좋은 일이었다. 머리로 내리쬐는 햇볕도 다르게 느껴졌고 숲 그늘의 시원함과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으며 시냇물과 물통의 물맛도 예전과 다르고 호박이나 바나나 맛도 달랐다. 낮과 밤도 짧아지듯 해서 매 시간이 마치 바다 위 돛담배처럼 보화의 기쁨으로 가득한 돛담배처럼 쏜살같이 지나갔다. 시타르타는 천장이 높고 둥근 숲에서 높은 나뭇가지를 타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원숭이 무리를 보았고 야성적이고 탐욕스럽게 내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시타르타는 숫약 한 마리가 안명을 쫓아가 교미하는 모습을 보았다. 또 저녁 시간에 갈대가 우거진 호수에서 강꼬치 고기가 작은 물고기들을 사냥하는 것도 보았다. 강꼬치 고기 앞에서 작은 물고기들은 잔뜩 겁에 질려 바닥거렸고 반짝이는 비늘은 드러내면서 떼지어 물 위로 튀어올랐다. 난폭한 사냥꾼 민물고기가 일으키는 격렬한 소용돌이에서는 힘과 열정의 기운이 세차게 뿜어져 나왔다. 이 모든 것은 항상 있었는데도 그는 보지 못했다. 그는 거기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그는 거기에 머무르며 그 일부가 되었다. 그의 눈에 빛과 그림자가 스며들었고 그의 마음에 별과 달이 스며들었다. 시타르타는 길을 가면서 기원정사에서 겪었던 모든 일, 그곳에서 들었던 가르침, 신적인 부처, 고빈다와의 작별, 세존과의 대화를 떠올려 보았다. 그는 자신이 세존에게 했던 말도 다시금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는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말들을 했음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그는 고타마에게 붙여 그분의 보화와 신비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가 깨달음의 순간에 체험한 형언할 수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것을 체험하고자 그는 길을 떠났으며 막 그것을 체험하기 시작한 터였다.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을 체험해야 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자기 자신이 아트만이며 브라만과 똑같이 영원한 본질에서 생겨났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유의 그물로 자신을 붙잡으려 했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육신도 분명 자기 자신이 아니었고 감각의 유희도 자기 자신이 아니었으며 마찬가지로 사색, 오성, 습득한 지혜, 결론을 도달하고 이미 생각했던 것에는 다른 생각을 자아내는 학습된 능력 역시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 그렇다. 이 사색의 세계 또한 여전히 차안의 세계에 있었고 감각이라는 우연적인 자아를 죽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유와 학습이라는 우연적인 자아를 살찌운다 한들 얻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감각과 사유, 이 두 가지 모두 좋은 것이었으며 그 배후에는 궁극적인 의미가 숨어 있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모두 귀 기울여 들여볼 가치가 있고 함께 작용해야 했으며 그 어느 것도 경시되어서는 안 되고 과대평가되어서도 안 되며 두 가지 모두에게서 가장 내밀한 진리의 비밀스러운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는 내면의 소리가 추구하라고 명령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자 했고 내면의 소리가 머물라고 한 곳 외에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자 했다. 부처 고타만 어떻게 일찍이 그렇게나 많은 시간 중에 하필이면 그때 보리수 아래에 자정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가? 부처는 바로 소리, 자기 내면의 소리, 그 나무에 가서 안정을 얻으라고 명령한 소리를 들었다. 금욕, 제사, 목욕, 제계나 기도, 먹고 마시는 것, 잠자는 것이나 꿈꾸는 것을 택하지 않고 내면의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이처럼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오직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러한 자세를 갖추는 것은 좋은 일이었고 필요한 일이었으며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강변에 있는 어느 뱃서공의 초가집에 잠을 자던 날 밤 시다르타는 꿈을 꾸었다. 고빈다가 고행자들이 입은 누런 버비를 걸치고 그 앞에 서 있었다. 고빈다는 슬퍼 보였으며 슬픈 목소리로 자네는 왜 나를 떠난 건가 하고 물었다. 시다르타는 고빈다를 포옹하면서 팔로 그를 휘감아 품에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했는데 그 순간 상대가 고빈다가 아니라 옷 위로 풍만한 가슴에 봉긋 솟은 여인임을 알아차렸다. 시다르타는 여인의 가슴에 몸을 기대고 젖을 빨았다. 가슴에서 나오는 젖은 감미롭고 강렬했다. 남자와 여자, 해와 숲, 동물과 꽃, 그리고 온갖 과일의 맛이 났고 온갖 쾌락의 맛이 났다. 젖은 그를 취하게 하고 몽롱하게 만들었다. 꿈에서 깨어나자 초가집 문틈으로 창백한 강물이 희끄무레한 빛을 내며 흘러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숲속에서는 어두운 음색의 부엉이 울음소리가 은은하고 아름답게 들려왔다. 날이 밝자 시다르타는 잠자리를 내준 뱃사공한테 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뱃사공은 시다르타를 대나무 뗏목에 태워 강을 건네주었다. 강의 광활한 수면은 아침 햇살을 받아 불그스름한 빛으로 반짝였다. 아름다운 강이로군. 시다르타가 그를 태워준 뱃사공에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뱃사공이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강이죠. 저는 이 강을 그 무엇보다 사랑한답니다. 자주 이 강에 귀 기울이고 자주 이 강의 눈을 들여다보며 늘 이 강으로부터 배움을 얻습니다. 우리는 강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죠. 정말 고맙습니다. 은인이시여. 강 건너편에 이르자 시다르타가 말했다. 그런데 저는 당신께 고마움을 표할 선물도 없고 드릴 수 있는 백삭도 없군요. 저는 고향을 떠나 정처 없는 자, 브라만의 아들이자 사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뱃사공이 말했다. 그리고 당신에게 어떤 보상이나 선물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내게 보답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다르타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럼요.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이건 역시 강으로부터 배운 것이죠. 그대 사문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대와의 우정을 뱃삭으로 삼겠습니다.
신들께 제사를 올릴 때 나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헤어졌다. 시타르타는 벳사공의 우정과 친절에 기뻐져서 미소를 지었다. 저 사람은 고빈다와 똑같군. 그는 미소를 띠며 생각했다. 내가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고빈다 같다. 그들 모두가 감사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도 오히려 내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품지. 모두 겸손하고 모두가 친구가 되고자 하며 모두 순복하려 하고 생각 같은 것은 별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지. 정오 무렵 시타르타는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다. 토담집들 앞으로 난 골목에서 아이들이 뒹굴며 놀고 있었는데 호박씨나 조개 껍질을 갖고 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서로 옥신각신하기도 했다. 그러던 아이들이 낯선 사문을 보고는 겁을 집어먹고 다들 도망쳐버렸다. 길은 마을 끝으로 개울을 가로질러 나 있었는데 개울가에 젊은 아낙 하나가 무릎을 꿇고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다. 시타르타가 인사를 건네자 여인은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때 그는 여인의 눈에서 흰자위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시타르타는 나그네들이 의뢰하는 축복의 인사를 건네고 나서 큰 도시에 이르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시타르타에게 다가왔다. 여인의 앳된 얼굴에서 촉촉한 입술이 아름답게 반짝였다. 여인은 시타르타에게 농담을 건네면서 식사를 했는지 물었고 또 사문들은 얼마나 밤에 숲속에서 혼자 잠을 자며 여자를 가까이서는 안 되는지를 물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왼발을 그의 오른발 위에 올리며 여자가 남자에게 일종의 사랑의 향락을 요구할 때 취하는 몸짓을 했다. 사랑의 교과서에서 소위 나무타기라고 부르는 몸짓이었다. 시타르타는 몸속에서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어젯밤 꿈이 떠올라 여인 쪽으로 약간 허리를 굽히고는 갈색을 띤 그녀의 젖꼭지에 입을 맞추었다. 고개를 들자 여인의 얼굴은 욕망으로 가득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고 가느다랗게 뜬 두 눈은 욕정에 젖어 애원하는 듯 보였다. 시타르타 역시 갈망을 느꼈고 성욕의 원천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그때까지 한 번도 여자를 접해본 적이 없었기에 두 손은 벌써 그녀를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한순간 머뭇거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안 되라고 말하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전율했다. 그러자 젊은 여인의 미소 띤 얼굴에서 모든 매력이 사라지고 발정난 암컷의 촉촉한 눈만 보일 뿐이었다. 시타르타는 다정하게 여인의 뺨을 어루만지고 주고는 몸을 돌렸고 실망한 여인을 뒤로 한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대나무 숲 안으로 사라졌다. 이날 저녁이 되기 전에 시타르타는 큰 도시에 이르렀고 사람이 그리웠던 터라 기뻤다. 그는 참으로 오랫동안 숲속에서 살았고 뱃사공의 초가에서 보낸 지난 밤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 위로 지붕을 두고서 잠을 잔 밤이었다. 방랑자는 도시에 다다라 아름다운 울타리로 둘러싸인 어느 작은 장원을 지나가다 그곳에서 바구니를 들고 가는 하인과 하녀의 행렬을 만났다. 내 하인이 메고 가는 잘 단장된 가마 안에는 여주인으로 보이는 여인이 알록달록한 해가리개 아래 붉은 방석에 앉아 있었다. 시타르타는 장원 입구에 멈춰선 채 행렬을 구경했으며 하인과 하녀, 바구니를 바라보고 또 가마와 가마에 탄 여인을 바라보았다. 높이 틀어 올린 검은 머리칼 아래로 아주 밝고 아주 우아하고 아주 영리해 보이는 여인의 얼굴이 보였다. 붉은 입술은 막 터진 무화과 열매 같았고 눈썹은 휘어진 활 모양으로 곱게 손질되어 있었으며 까만 눈동자는 영리하고 살이 깊어 보였다. 녹색과 금색 겉옷 위로 희고 긴 목덜미가 솟아 있었고 길고 가느다란 하얀 두 손은 무릎 위에 단장이 놓여 있었는데 손목에는 폭이 넓은 황금 팔찌를 끼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무척이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가마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의 몸을
그는 몸을 낮게 숙여 인사했고 다시 머리를 들어 그녀의 화사하고 고상한 얼굴을 쳐다보면서 활 모양으로 휘어진 눈썹 아래 영리하게 반짝이는 눈빛을 보았으며 또 일찍이 알지 못했던 향기로운 숨결을 느꼈다. 아름다운 여인은 한순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장원 안으로 자취를 감추었고 이어 그녀를 뒤따르던 하인들도 사라져버렸다. 나는 좋은 징조와 함께 이 도시에 들어섰구나. 시다르타는 생각했다. 그는 곧바로 장원으로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잠시 스스로를 돌아보았고 그제서야 입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하인들과 하녀들이 어떤 눈초리로 쳐다보았는지 떠올랐다. 그 눈빛은 경멸의 눈초리, 불신의 눈초리, 거절의 눈초리였다. 나는 아직 사문이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여전히 고행자고 닭바라는 거지에 불과해. 계속 이런 꼴을 하고 있어서는 곤란하지. 이래서는 장원 안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런 생각을 하자 그는 웃음이 났다. 시다르타는 길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장원과 여인의 이름에 대해 물어보았고 그 장원이 카말라라는 유명한 고급 창부의 장원이며 이 장원 말고도 도시에 그녀의 저택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서 시다르타는 도시로 들어섰다. 그에게는 하나의 목표가 생겼다. 그는 이 목표를 쫓아 도시에 몸을 내맡기고는 그곳으로 휩쓸려 들어갔고 거리의 인파에 떠밀려 다니다가 작은 광장에 멈춰서기도 하고 강가의 돌계단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저녁 무렵 시다르타는 지붕이 둥근 건물의 그늘에서 일하던 한 이발소 조수와 알게 되었다. 후에 그 조수가 비슈누 사원에서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고는 비슈누와 락슈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날 밤 시다르타는 강가의 조각배에서 잠을 청했고 다음날 아침 일찍 첫 손님이 이발소에 찾아오기 전에 전날 친구가 된 조수에게 가서 수염을 깎고 머리카락을 자른 뒤 빗질을 하고 좋은 머리기름도 발랐다. 그리고 나서 강으로 가 목욕을 했다. 늦은 오후 아름다운 카말라가 가마를 타고 다시 그녀의 장원에 이르렀을 때 시다르타는 장원 입구에 서 있다가 고개 숙여 인사했고 그녀의 담내 인사를 받았다. 그는 행렬 맨 뒤에 있는 하인을 불러 세우고는 여주인에게 젊은 브라만이 간절히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잠시 후 하인이 되돌아와서 기다리던 그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한 다음 말없이 어느 정자로 안내했는데 카말라는 그곳 휴식용 침상에 누워 있었다. 하인은 시다르타를 카밀라 곁에 홀로 남겨두고는 자리를 떠났다. 당신은 어제도 바깥에 서 있다가 내게 인사하지 않았나요? 카말라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어제 당신을 보았고 인사도 했지요. 하지만 어제는 수염도 깎지 않았고 머리카락도 긴데다 먼지투성이었던 것 같은데요. 당신은 훌륭하게 관찰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보셨군요. 당신이 어제 본 사람은 시다르타, 브라만의 아들로 사문이 되려고 고향을 떠나 3년 동안 사문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사문의 길을 떠나 이 도시로 왔고 도시에 들어서기 직전에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어요. 카말라요, 당신을 찾아온 것은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시다르타가 눈을 내리깔지 않고 말을 거는 첫 여인입니다. 앞으로는 행여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다 해도 결코 눈을 내리깔지 않을 것입니다. 카말라는 미소를 지으면서 공작기트로 만든 부채를 만지작거렸다. 그러더니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시다르타는 단지 그 말을 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는 건가요? 당신에게 이 말을 하기 위해 또 당신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괜찮다면 카말라여, 나의 친구, 나의 선생이 되어달라 청하고 싶군요. 나는 당신이 통달한 그런 방면의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카말라는 크게 웃었다. 친구여, 숲에서 온 사문이 내게 찾아와 무엇을 배우겠다고 한 적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어요. 긴 머리카락에 낡고 해진 치부 가리개만 걸친 사문이 찾아온 적도 처음이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나를 찾아오고
그 중에는 브라만의 아들도 있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멋진 신발을 신고 머리에는 향내 나는 좋은 기름을 바르고 지갑에 돈을 두둑히 넣고 찾아오지요. 이보세요, 사문이여. 나를 찾아오는 젊은이들은 모두 그렇게 하고 온답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나는 벌써 당신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벌써 배운 바가 있었죠. 나는 수염을 깎았고 머리에 빗질도 한 다음 이렇게 기름까지 발랐습니다. 훌륭하니요. 내게는 이제 부족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멋진 옷, 멋진 신발, 지갑 속에 돈이 없을 뿐이지요. 들어보세요. 시타르타는 그런 사소한 것보다 훨씬 어려운 목표들을 정하고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마음먹은 일, 즉 당신의 친구가 되고 당신에게 사랑의 기쁨을 배우겠다고 결심한 일을 이뤄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당신은 내가 잘 배우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카말라여, 나는 당신이 내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머리에 기름을 발랐지만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돈도 없는 이 시타르타는 당신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카말라는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그래요. 사랑스러운 분, 그런 모습의 손님은 아직 마음에 차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려면 옷, 그것도 멋진 옷을 입어야 하고 신발, 그것도 멋진 신발을 신어야 하며 지갑에 돈도 두둑히 채워야 하고 카말라에게 줄 선물도 가져와야 해요. 숲에서 온 사문이여, 이제 아시겠어요? 내 말을 잘 새겨들었나요? 잘 새겨들었습니다. 시타르타는 소리쳤다. 이렇게 어여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찌 명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의 입술은 방금 터진 무화과 열매 같군요. 카말라, 나의 입술도 역시 붉고 신선하니 당신의 입술에 잘 어울릴 겁니다. 당신도 곧 알게 될 테지요. 그런데 아름다운 카말라여, 당신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자 숲에서 온 사문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사문을 두려워하겠어요? 그것도 자칼의 무리에서 빠져나왔다고 여자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숲에서 온 어리숙한 사문을. 당신 앞에 있는 사문은 강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여, 이 사람은 당신이 지닌 것을 강탈할 수도 있지요. 당신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문이여. 나는 그런 것은 두렵지 않아요. 혹시 사문이나 브라만 중에 다른 누군가와 와서 자기를 압도하고 자신의 학식, 자신의 신앙심, 자신의 통찰력을 빼앗아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 까닭은 그러한 것들이 이미 그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주고 싶은 것만 내어주고 또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내어주는 법이죠. 그래요. 카말라도 그렇고 카말라가 가진 사랑의 기쁨도 마찬가지랍니다. 카말라의 입술은 아름답고 붉어요. 하지만 카말라의 뜻을 거스르고 강제로 입맞추려 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많은 감미로움을 줄 수 있는 그 입에서 단 한 방울의 감미로움도 얻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잘 배우는 분이니 시타르타, 이것도 배우도록 하세요. 사랑이란 애원에서 얻을 수도, 돈으로 살 수도, 선물로 받을 수도, 길거리에서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강탈할 수는 없답니다. 당신은 잘못된 길을 생각해낸 거예요. 아니, 당신같이 아름다운 젊은이가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을 취하려 한다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일 테죠. 시타르타는 미소를 지으며 몸을 숙였다. 유감스럽겠군요, 카말라. 당신 말이 맞아요. 정말 유감스럽겠지요. 아니, 당신 입에서 나오는 감미로움을 내가 한 방울도 놓쳐서는 안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감미로움을 당신도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죠. 이 시타르타는 지금 없는 것, 즉 옷이며 신발이며 돈을 갖추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카말라여, 내게 작은 조언을 하나 더 해줄 수 있겠습니까? 조언이라고요? 왜 안 되겠어요? 숲속 자칼의 무리를 떠나온 가난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문에게 조언해주고 싶지 않은 이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카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당신이 말한 세 가지를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지 내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친구여, 많은 이들이 그것을 알고 싶어 하죠. 당신은 그동안 배운 것을 행하고 그 대가로 돈과 옷과 신발을 얻어야 해요. 가난한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돈을 구할 수 없죠.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나는 사색할 줄 압니다. 나는 기다릴 줄 압니다. 나는 단식할 줄 압니다. 다른 것은요? 아무것도 없군요. 그렇지만 나는 시도 쓸 줄 압니다. 내가 시 한 편을 지으면 그 대가로 내게 입맞춤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시가 내 마음에 들면 그렇게 하죠. 그 시의 제목이 뭔가요? 시다르타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런 시를 읊었다. 아름다운 카말라가 녹음이 우거진 자신의 장원에 들어섰는데 장원 입구에 갈색으로 그은 사문이 서 있네. 사문은 활짝 피어난 연꽃 같은 그녀를 보고 고개 숙여 인사했고 카말라는 미소 지으며 답례했지. 그러자 젊은이는 생각했다네. 신들에게 헌신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카말라에게 헌신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카말라는 크게 손뼉을 쳤는데 그 바람에 황금 팔찌가 소리를 내며 울릴 정도였다. 당신의 시는 아름답군요. 갈색 피부가 사문이여. 그 시의 대가로 당신에게 입맞춤을 한다고 해도 손해볼 건 없겠어요. 카말라는 눈짓으로 그를 다가오게 했고 그는 자신의 얼굴을 그녀의 얼굴 위에 포개고는 입술을 방금 터진 무화과 열매 같은 그녀의 입술에 갖다 댔다. 카말라는 오랫동안 그에게 입맞춰줬고 시다르타는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가르치는지, 그녀가 얼마나 슬기로운지,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조롱하는지,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밀어냈다가 다시 유혹해 끌어당기는지, 그리고 첫 입맞춤 이후에 질서정연하고 능란한 입맞춤이 각각 얼마나 다채로운 모습으로 그를 기다리는지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찬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숨을 깊이 내쉬면서 그 자리에 섰고 그 순간 풍성한 지식과 배울 가치가 있는 무수한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는 어린아이처럼 놀라워했다. 당신의 시는 참으로 아름다워요. 카말라가 소리쳤다. 내가 부자라면 그 시의 대가로 당신에게 그 말을 줄 거예요. 그러나 시로는 당신이 필요한 만큼 많은 돈을 벌기 어려울 것 같네요. 카말라의 친구가 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당신의 입맞춤은 정말 감미로워요, 카말라. 시다르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럼요, 입맞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덕에 내게는 옷도, 신발도, 팔찌도, 그리고 온갖 좋은 것들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사색하고 단식하고 시를 짓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나요? 나는 제2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시타르타가 말했다. 하지만 그런 노래들은 다시는 부르지 않을 겁니다. 주문도 뵐 수 있지만 이제는 외지 않을 생각이에요. 나는 또 경전일도 읽었고. 잠깐만요. 카말라가 시타르타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은 글을 읽을 줄 아나요?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나요? 물론 할 수 있지요. 그런가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고 쓰는 법을 몰라요. 나도 할 줄 모르고요. 당신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일이네요. 주문도 써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녀 하나가 뛰어오더니 여주인에게 귓속말로 정가를 속삭였다. 손님이 찾아왔어요. 카말라가 소리쳤다. 얼른 일어나 가세요. 시다르타. 당신이 이곳에 있는 걸 누가 보면 곤란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우리는 내일 다시 보기로 해요. 그러면서 카말라는 하녀더러 이 경건한 브라만에게 하얀 고수를 가져다 주라고 지시했다. 시다르타는 영문도 모른 채 하녀에게 이끌려 이리저리 돌고 돌아서 정자가 있는 곳으로 갔고 거기에 겉옷을 선사받고 우거진 숲풀 속으로 인도되었다. 그리고 가능하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그 장원에서 떠나달라는 간절한 당부를 받았다. 그는 기분이 좋아져서 하녀의 말을 따랐다. 익숙한 숲이었으므로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장원에서 빠져나와 울타리를 넘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둘둘만
옷을 옆구리에 낀 채 시내로 돌아갔다. 이어 여행자들이 묵는 한 여인숙 대문에 서서 말없이 먹을 것을 청했고 말없이 떡 한 조각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내일부터는 그 누구에게도 먹을 것을 청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자부심이 불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사문이 아니었고 구걸은 더 이상 그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떡을 개에게 던져주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영위하는 삶이란 단순하군. 시다르타는 생각했다. 아무 어려움 없이 내가 사문이었을 때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것이 힘겨웠으며 모든 일에 희망이 없었지. 지금은 모든 것이 쉬워졌어. 카말라게 내게 가르쳐준 입맞춤만큼이나 모든 일이 쉬워. 나는 옷과 돈이 필요할 뿐.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 이는 작고 가까운 목표라 잠을 방해받을 일도 없어. 시다르타는 이미 오래전 시내에 있는 카말라 저택을 파악해두었던 터라 다음날 그곳으로 찾아갔다.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카말라가 그를 향해 소리쳤다. 카마스 바미가 집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죠. 당신이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을 고용할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갈색 표부의 사문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당신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 사람에게 정중하게 대하세요.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지나치게 비굴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당신이 그 사람의 하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그 사람과 대등한 사람이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에게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카마스 바미는 이제 나이가 들어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당신이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많은 일을 맡길 거예요. 시타르타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웃어 보였다. 그녀는 시타르타가 어제와 오늘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알고는 빵과 과일을 가져오게 해서 대접했다. 당신은 운이 좋았어요. 헤어질 때 그녀가 말했다. 당신 앞에 문이 하나씩 열리는군요. 어떻게 일이 이렇게 풀리는 거죠? 당신이 마법이라도 부린 건가요? 시타르타가 말했다. 어제 당신한테서 나는 사색하고 기다리고 또 단식할 줄 안다고 말했죠. 그리고 당신은 그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런 능력은 상당히 쓸모가 있어요. 카말라. 당신은 그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숲에서 지내는 미련한 사문들이 당신들은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근사한 것을 배우고 또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나는 털복숭이 비렁뱅이에 불과했지만 어제 벌써 카말라 당신과 입맞춤했고 이제는 곧 상인이 되어 돈과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갖게 되겠지요. 그렇겠죠. 그녀는 시타르타의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없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카말라가 당신을 돕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카말라. 시타르타는 몸을 똑바로 이렇게 세우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찾아 장원으로 갔을 때 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서 사랑을 배우겠다는 것이 내 결심이었죠. 그렇게 결심한 순간부터 내가 그 일을 이루어내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당신이 나를 도와줄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당신이 장원 입구에서 당신과 처음 눈길이 마주친 순간부터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도울 생각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은 돕고자 했죠. 자, 보세요. 이것 봐요, 카말라. 당신이 돌멩이 하나를 물속에 던지면 돌멩이는 곧장 밑바닥에 가라앉죠. 시다르다가 하나의 목표를 세우면 하나의 결심을 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다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다만 기다리고 사색하고 단식할 뿐.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마치 물속을 통과하는 돌멩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관통하게 됩니다. 그는 이끌리는 대로 떨어지는 대로 자신을 내맡겨요. 그는 목표를 가로막는 것은 어떤 것도 영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목표가 그를 끌어당깁니다. 이게 바로 시타르타가 사문에게 배운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를 마법이라고 부르고 마귀들이 부리는 조화라고도 해요.
그러나 어떤 것도 마귀들의 조화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마귀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사색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탄식할 줄 안다면 마법을 행할 수 있고 자신의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법입니다. 가말라는 시다르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사랑했고 그의 눈매를 사랑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다. 당신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요. 친구야. 하지만 어쩌면 시다르타가 근사한 남자라서 여인들이 그의 눈길을 마음에 들어해서 행운이 찾아오는 건지도 모르죠. 시다르타는 그녀에게 작별 입맞춤을 했다. 그런 거라면 좋겠군요. 나의 선생이여. 언제까지나 나의 눈길이 당신 마음에 들어서 언제나 그대로부터 행운이 나를 찾아오기를.